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윤군입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GS 에너지의 김학민 상무님과 함께 GS 에너지의 머신러닝하고 생성형 AI 플랫폼인 제녹스 플랫폼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MLOps와 FMOp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저 FMOps와 LLMOps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언어라든지 음성, 이미지 등의 멀티모달을 지원하는 것을 FMOps, 그리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채팅이라든지 챗봇 이런 부분 관련된 언어를 지원하는 것을 LLMO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vOps부터 시작해서 MLOps, FMOps까지 어떤 분들은 들어보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아직 들어보시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DevOps부터 시작해서 MLOps, FMOps까지의 이런 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이해하고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DevOps는 개발과 IT 운영을 결합해서 협업과 생산성을 높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에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발 기간을 단축해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MLOps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MLOps는 DevOps를 머신러닝에 맞게 이제 확장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델을 훈련하고 그리고 배포 및 모니터링까지 머신러닝 프로세스 전반을 여러분들이 자동화하시는 것입니다. FMOps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클로데라든지 라마라든지 타이탄 등의 파운데이션 모델, 즉 생성형 AI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모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방안으로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MOps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생성형 AI 프로젝트의 전반의 라이프 사이클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MOps는 여기 보시는 이런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하고 성능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모델의 평가, 배포, 그리고 모니터링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를 여러분들이 자동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MLOps에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MLOps와 FMOps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MLOps와 FMOps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진행하고 싶은데 그럼 FMOps라는 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고려해야 되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LOps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LOps는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에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기까지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여러분들이 구축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MLOps의 단계를 살펴보면 우선 모델들을 실험하고 개발하기 위한 단계에서 여러분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이런 실험들을 관리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코드, 데이터, 아티팩트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소스를 제어하기 위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델을 배포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요. 모델을 배포하기 위한 CI/CD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시고 코드와 컴포넌트뿐만 아니라 데이터, 스키마, 그리고 모델에 대해 모두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포할 때는 단일 소프트웨어를 그냥 탁 배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학습 파이프라인 전체를 배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포 이후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고성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값이 기대치 이하다라고 되면 요거에 대한 알림을 준다든지 아니면 이전 모델로 롤백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MLOps에 이어서 FMOp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LOps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라면 FMOps는 약간 다르다는 걸 아마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생성형 AI 프로젝트를 해보시면 이미 학습된 모델을 선택하고 거기에 사용자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생성형 A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데 조금 더 포커스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OS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가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프롬프트입니다. 아마 생성형 AI 서비스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프롬프트라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프롬프트란 정확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질문 혹은 하시게 되는 지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와 개발자는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설계하고 최적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응답 성능을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 게이트웨이입니다. 조직에 생성형 AI를 채택하는 것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적용하고 계시는데요. 이에 따라서 생성형 AI를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슷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인공지능 게이트웨이를 채택할 수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 게이트웨이가 없으면 복잡성, 단편화 혹은 보안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서 효율성 저하와 그리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고려하시면 이런 인공지능 게이트웨이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이미 익숙하게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양한 모델이 굉장히 빠르게 요즘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모델 중에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모델을 여러분들이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한 부분도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가 기준을 만드실 때 그 평가 척도에는 얘가 상용인지 아니면 오픈소스인지 모델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모델은 어떤 데이터로 훈련이 됐는지 그리고 응답 속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분의 조직의 기술 레벨 등을 여러분들이 척도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동화된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도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증강 아키텍처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여러분들이 훈련하거나 혹은 파인 튜닝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모되게 됩니다. 따라서 모델을 다시 훈련할 필요 없이 사내의 데이터들을 참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접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벡터DB를 활용해서 증강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증강 아키텍처는 파운데이션 모델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품질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되는 프롬프트와 응답 속도 그리고 토큰의 소비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입력과 출력된 정보의 유해성을 꼭 판단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유해성을 필터링하고 그런 필터링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추후에 액션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이 FMOS를 도입하실 때 새롭게 고려해야 되는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FMOS 혹은 LMOS를 도입을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AW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입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저비용의 고성능 머신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툴셋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도의 인프라를 관리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면 IDE라고 하는 통합 개발 환경을 통해서 노트북, 디버거 혹은 프로파일러, 파이프라인 등을 활용해서 대규모의 머신러닝 및 파운데이션 모델을 훈련하고 배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베드락 서비스입니다. 아마존 베드락 서비스는
클로데라든지 라마, 타이탄 등의 21개 이상의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단일화된 API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모델을 배포할 필요 없이 중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안 및 거버넌스를 준수하면서 어플리케이션에 생성형 AI를 적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MLOps 혹은 FMOS 환경 구성하실 때 추가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네, 아마존 심플 큐 서비스입니다. 완전 관리형 메시지 큐 서비스고요. 분산 시스템 및 서버리스 어플리케이션을 분리하고 확장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AWS 스텝 펑션입니다. AWS 스텝 펑션은 서버리스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WS 서비스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시각적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축할 수 있고요. 또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네, 다음은 AWS 람다 서비스입니다. AWS 람다는 자동으로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하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AWS 람다를 사용하시면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지정한 그런 로직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거나 혹은 어떤 특정 이벤트에 반응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자체 백엔드 서비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WS 파게이트입니다. AWS 파게이트는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서버리스 컨테이너 컴퓨팅 엔진입니다.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와 EKS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아니면 컨테이너 서비스와 연동이 되고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인프라를 고민하지 않고 컨테이너 환경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MLOps와 FMOps를 살펴보았고요. 관련 AWS 서비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GS 에너지 및 그 계열사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계신 DX랩의 김학민 상무님으로부터 머신러닝 및 생성형 AI 플랫폼인 제놉스 플랫폼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GS 에너지 김학민입니다. 점심 잘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뭐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도 나오고 사용해보지 않으면은 사실 되게 어려운 혹은 들어보기 조금 힘든 그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 서비스들을 저희가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것들이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좀 나눠서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저희가 MLOps하고 제놉스를 어떤 아키텍처로 만들었는지 그 아키텍처를 한번 좀 보여드리고요. 근데 그 아키텍처를 만들면서 저희가 몰랐던 그리고 오해했던 것들이 좀 많았었는데 그것들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쌓였던 그런 노하우들을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S 에너지에서 DX를 뭘 할까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DX랩은 세 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IT를 하고 있는 디지털 테크랩하고 그 다음에 그 GS 그룹에서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OEG 전체 중에서 특히 저희 팀에 있는 몇 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바로 알고랩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이 팀은 GS 그룹의 보석 같은 존재고요. 그 데이터와 AI를 전담해서 그 센터 오브 엑설런스를 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에서 만들었던 MLOps, 제놉스 이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더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랩을 조금만 더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저희는 현장의 문제를 그 비즈니스의 문제를 데이터 사이언스의 문제로 만들어서 푸는 팀인데 혼자서는 풀 수 없고 혹은 해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그 GS 그룹 내에 있는 신사업이나 투자하는 팀하고 같이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테크니컬 두딜리전스라고 하는 어떤 회사에 우리가 어떻게 왜 투자해야 될까라는 것들의 기술 검토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굉장히 작은 조직이에요. 저희는 굉장히 작은 팀입니다. 근데 다 외부에서 영입이 됐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사실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 부분이었었어요. 이전 회사들에서 사실 AWS를 사용해 보지 않았었어요. 대신에 한 땀 한 땀 다
손으로 다 개발해봤던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술은 알고 있고 이 기술들을 어떻게 빠르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했었을까라고 봤었을 때 사실 개발자들이라고 한다면 되게 욕심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최상의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라는 욕심들이 대부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기술들을 사실 적용해 보고 싶기도 하고 가장 최신의 기술들을 한번 적용해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던 기술들을 연결해서 오픈소스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런 연계된 기술도 알고 싶긴 한데요. 저희는 사실 소수의 팀이고 가보지 않았던 에너지사에서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다 보니까 사실 비즈니스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도메인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플랫폼을 만들 시간 충분하게 주어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대신에 비즈니스에 집중해보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이 사실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일까? 어떤 문제가 이 그룹과 회사가 갖고 있는 KPI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까? 라는 것들에서부터 출발해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데이터 사이언스로 연결해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지? 이런 고민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했던 거는 최대한 빌려서 써보자. 플랫폼을 우리가 개발하지 말고 최대한 빌려서 써보자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사실 필요했던 것들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을 사실 리셋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서로한테 좀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처음에 우리가 얼마 비용이 쓰일지를 모르니까 비용 걱정 없이 좀 써볼 수 있는 방법은 뭐지?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쓴 만큼 비용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플랫폼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자한테 줬을 때 사용자가 어떤 피드백을 할지를 빨리 알아보고 싶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작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한번 절차와 규칙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 체계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실은 운영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운영의 코스트를 가장 낮게 만들고 싶었어요.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AWS의 서블리스 기술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했었던 그런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걸 하면서 얻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는데요. 그 경험들을 후반부에 저희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저희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설계를 잘못하면 특히나 S3나 다이나모DB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서비스여서 리즌에다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 놓는 것들로 다른 리즌에 똑같은 이름을 만들 수 있지만 S3나 다이나모DB는 사실 그게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하면서 네이밍 컨벤션을 서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 두 번째는 CDK를 활용함으로써 서로가 동일한 환경을 얼마큼 빠르게 만들 수 있느냐도 사실 여기서 되게 얻었던 경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키텍처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그냥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MLOps에 대한 아키텍처고요. 두 번째는 이걸 가지고 하는 제놉스에 대한 아키텍처입니다. 그래서 제놉스가 이렇게 확장이 되고요. 이거는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걸 다 관장하라고 한다면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비즈니스의 문제고 데이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는 이렇게만 주목을 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 요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그 매트릭의 결과는 저희가 1DB를 여기 있는 1DB를 이용해서 WNB죠. 실제로는 WNB를 이용해서 거기다가 로그를 쌓도록 했어요. 그래서 모델들의 비교라든지 어떤 모델들을 우리가 프로덕션을 가야 되는 모델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판단해 볼 텐데, 여기서 모든 것들을 다 개발하고 여기서 사실은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그런 노하우들이 있었는지는 추후에 파트 2에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세일즈 메이커에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깃에서 푸시하면서 깃의 액션을 이용해서 저희가
도커를 만들게 되고요. 도커를 ECR에 레지스트리 시킴으로써 그것들을 프로덕션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나 요거를 쓸 때에는 이벤트 브릿지와 람다를 섞어서 디플로이를 시킬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확장해서 저희가 제놉스라는 것들, 특히나 지금 LLM을 이용해서 회사에서는 내부에서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고 계실 거예요. 네, 거기서 저희가 아까 그 세이지 메이커와 마찬가지로 딱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집중해 보자라는 거였고요. 그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뭐였냐면 사용자가 들어와서 무언가를 질문했었을 때 그 애플리케이션에서 아주 안정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을 일단은 그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자 였었고요. 여기서 하나 재밌었던 포인트는 뭐였었냐면은 저희가 이 데이터들이 서로 스트리밍으로 연결될 텐데 예를 들면은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스트리밍으로 보낼 텐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웹소켓을 사용했다가 웹소켓의 타임아웃 이슈, 그다음에 세션을 매니지먼트하는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속도, 트래픽, 컨제스션 이런 이슈들로 사실 여기서 SQS로 저희가 변경을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SQS도 사실 튜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튜닝함으로써 제품들을 조금 더 원활하게 만들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보시듯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그 LLM에 만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되고 그 애플리케이션들이 동일한 애플리케이션들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예를 들면 새로운 여기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새로운 LLM 앱을 하나 만들었다고 한다면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사실 동일하기 때문에 이벨루에이터에서 사이드 바이 사이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절대 평가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평가를 할 때에는 평가의 세 가지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품을 출시했었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들까? 두 번째는 얼마나 빠르게 레이턴시가 얼마나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하긴 할 텐데 세 번째는 얼마나 고객의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답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가 동일하다면 이 프레임이 동일하다면 사실 이벨루에이터는 이 앱들이 어떠냐에 상관없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벨루에이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회사가 갖고 있는 지식들을 이제 여기에 벡터 스토어로 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앱 람다가 하나의 앱이죠. 하나의 앱이 어떤 영역들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이 람다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챗이나 모든 기록들은 저희가 다이나모DB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모든 출발을 세이지 메이커에서 출발하고 세이지 메이커에서 끝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들은 이 밑에 있는 서버리스의 제품들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까 MLOps에서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고 있고 혹은 GenOps에서도 이런 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우리가 쓸 때 사실은 잘 모르니까 실수했던 부분들 그리고 이거를 더 잘 쓰고 싶은데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아까 오퍼레이션을 제로로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사실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ML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운영자들의 역할까지 하기는 되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최소화하고 싶다. 거기서는 사실 서버를 우리가 하나라도 오운하게 되면 그 서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그것들을 서버리스를 이용함으로써 운영을 최소화시키는 것들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우를 4개의 항목으로 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델링을 할 때, 그러니까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을 사용할 때의 노하우. 두 번째는 데이터 프로세싱을 할 때의 노하우. 세 번째는 CI/CD를 할 때의 노하우. 네 번째는 GenOps를 이제 어떻게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지에 대한 노하우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혹은 결정했던 부분들은 사실은 정답이 아니라 저희한테 유용한 것들을 좀 파악하고 싶고 얻어내고 싶었던 거였고요.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는 또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조직과 혹은 상황에 맞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저희가
지금 드리는 노하우 혹은 어떤 작은 팁들이 어떤 영역에서는 저건 한번 써보면 되겠네. 저거는 내가 하는 거는 좀 다른데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좀 있으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세이지메이커였었어요. 세이지메이커를 제가 5년 전에 처음에 이거를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고민했었을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비용이 문제였었습니다. 그때는 세이지메이커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혹은 그걸 잘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회사에서는 GPU 머신을 사려고 하면은 구매하는 비용, 이거를 IDC에 혹은 이거를 내 사무실에 놓는 비용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거기에 동일하게 세이지 메이커를 우리가 24시간 30일 빌렸었을 때 내가 구매하는 거랑 IDC를 사용하는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지?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비용적으로는 절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아까 서버리스를 사용하는 방식, 즉 우리가 쓸 때만 돈을 내자,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돈을 내지 않는 시간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세이지 메이커에 대해서 오해를 저희가 조금 풀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세이지 메이커 인스턴스를 만들면 T3 미디움 제일 작은 거를 씁니다. 즉 CPU 2개, 메모리 4기가를 쓰고요. 그거를 에디터 형태처럼 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발을 쭉 진행하게 되고요. 실제로 모델링을 해야 되는 타임이 왔을 때에는 저희가 그때 이미지를 만들고요. 그 이미지를 ECR에다가 레지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잘 동작하는지를 보거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저희가 에스티메이터에 여기 저희가 만들었던 이미지를 넣게 되고 처음에는 로컬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래서 로컬로 테스트했을 때는 내가 생각한 대로 동작이 돼라는 것만 확인한다면, 그러니까 동작 테스트를 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실제로 이것들을 여기 있는 트레인 인스턴스 타입을 ML 머신으로 그때야 비로소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저희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의 오해를 이렇게 되게 바꾼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빌드하는 타임은 하루에 해도 한두 번 정도일 거예요. 그것도 빌드하는 타임만, 모델을 빌드하는 타임만. 그 외에는 사실은 에디팅하는 그런 개발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면은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넣었던 부분들은 뭐냐면, 두 번째는 코드를 변환하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코드를 파이썬 코드로 바꿔서 이미지화 한 다음에 그걸 호출하는 방법 대신에 노트북을 그대로 넣는 방법을 택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컨버팅 할 때에 대부분 휴먼 에러가 일어나거나 그때 생산성이 많이 저하가 되고 코드를 다시 노트북에서 바꾸면 파이썬을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썼던 방법은 페이퍼밀을 사용해서 그대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다가 페이퍼밀의 패키지를 하고 거기에 하이파워 파라미터로 넘길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컨피그를 그대로 넘겨서 하게 되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트릭에 대한 그 모델링에 대한 결과들은 이렇게 WNB에다가 저장해서 이걸로 보게 되고요. 실제로 그게 돌아서 나왔던 어떻게 보면은 코드와 아웃풋들을, 코드에 대한 아웃풋들을 보고 싶을 텐데 그거는 S3에다 넣어서 이거를 다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버깅이 굉장히 편하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런타임 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모델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모델링뿐만이 아니라 피처를 만들어내는 일들도 합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한 장소에서 되게 물 흐르듯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세이지메이커를 시작하고 세이지메이커에서 끝내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듯이 보토3라는 것들을 잘 이용하면 AWS의 모든 서비스들을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세이지메이커로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파이썬 코드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그 파이썬 코드를 개발을 하고 데이터가 프로세싱이 잘 됐다는 걸 확인하면 저희는 주로 데이터 프레임에 AWS 랭귤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것들을 AWS 글루에다가 테이블 형태를 만들어서 아테나로 조회하는 그런 형태를 띄웠는데요. 저희가
코드가 완성이 됐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은 람다의 비슷한 형태로, 그러니까 이벤트 핸들러의 형태로 코드를 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세이지메이커에서 동작 테스트를 해보고요. 잘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람다로 이미지를 말아서 ECR 레지스트리 하고 이것들을 호출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때 보토3로 람다를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가지고 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팁은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프로세싱이 15분 안에 끝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스들은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죠. 이 정도의 데이터 사이즈에 이 정도의 CPU와 메모리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끝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15분 안에 끝나면 람다를 사용하고요. 15분이 넘어가면 파게이트, 여기 있는 건 파게이트인데요. 파게이트의 태스크를 이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둔다면 그거를 람다에 배포하거나 파게이트에 배포하는 것은 비즈니스 코드가 변하지는 않아요. 다만 람다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AWS 람다 릭을 설치를 꼭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도커가 이제 돌 때 람다가 어느 곳이 메인 엔트리 포인트인지를 알아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할 때 또 하나 저희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은 뭐였냐면 바로 슬랙이 썼었어요. 근데 슬랙을 만약에 슬랙이 변경되거나 할 때에는 그것마다 다 좀 따로따로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SNS를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거든지 상관없이 일단은 모든 코드에서 동일하게 SNS를 호출하게 되고요. SNS에서 내가 받아볼 레시피언트를 그 다음에 결정하는 형태로 가면서 좀 더 업무가 수월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아마 에어플로우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 저희도 특히나 그 전에서는 에어플로우를 많이 사용했었고요. 근데 AWS에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사용을 하면서 사실 스텝 펑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스텝 펑션이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사실 동작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처음에는. 특히나 비동기 처리하는 부분들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다이렉트 어사이클릭 그래프를 취해야만 데이터 프로세싱이 돼야 된다는 신념이 있었는데, 믿음이 있었는데 스테이트로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마지막에 클로징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렇게 쓰면서 AWS의 서버리스와의 찰떡궁합이 훨씬 더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여러 프로세스들을 패러렐하게 처리를 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이 데이터 옵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가 ML을 머신러닝 모델을 모델링하거나 인퍼런스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서 끝나는 그런 형태를 보통은 취하고 있습니다. CI/CD 부분입니다. CI/CD에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GitHub의 액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할 때에도 저희가 처음에 테스트해 볼 때에는 GitHub의 액션과 똑같은 코드들로 일단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다 쉘을 짜서 한번 돌려보고요. 이것들이 괜찮다라고 싶으면 GitHub의 액션으로 넣어서 처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은 저희가 여기 있는 CDK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에 대한 모든 정의는 CDK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이지메이커 혹은 CDK로 인프라와 그 다음에 인프라가 도는 오퍼레이터들을 다 정의를 여기서 하고 비즈니스의 코드는 여기서 만들어서 그래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되게 요 형태들은 굉장히 표준화된 어떤 저희가 쓰고 있는 표준화된 그런 형태를 띄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API 게이트웨이나 이벤트 브릿지에서 뭔가 일을 받아서 거기서 어떤 처리들을 하고 그 처리들을 결과값으로 마지막에 제공하는 그런 유사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CDK를 사용하니까 상당히 좋은 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아까 람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을 때 타임아웃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벤트 베어리어블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뭐 메모리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정의가 되어 있었으면 그 개발자 간에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간에 혼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코드로 정의를 미리 해놓고 이 리소스들을 같이 사용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요 노하우 중에서는 제노스에 대한 전략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비용을 최적화하고 사용자의 친화적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띄게 됐습니다. 이렇게 앱들을 하나씩 만들게 되면 그 앱들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어떤 모델들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베드락 혹은 다른 타사의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리하게 됩니다. 즉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사람은 여기에만 집중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CI/CD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저희가 보는 두 개의 레이텐시 관점에서는 두 개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처음에 질문을 하고 처음에 의미 있는 단어가 오는 게 언제인지, 그 다음에 전체가 끝났었을 때 그 답변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루어졌는지, 이 두 개의 팩터가 사실 사용자한테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나 초당 단어 수가 5 이상인지, 우리가 눈으로 읽는 단어의 수가 3, 4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보다 좀 더 빨라야 답변이 빠르게 오는구나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5 이상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들이 하나하나의 앱이 될 수 있는 거고, 앱을 이제 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파일을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파일에 대한 인덱싱을 하게 되고요. 인덱싱에 대한 파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좀 재미있는 부분은, 제가 여기 Ask Me Anything 프롬프트의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이제 질문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올렸던 이 파일에서 답변을 하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여기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파일을 어떻게 이해를 해서 인덱싱을 할 것인가의 전략이 좀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500페이지가 넘는 PDF를 올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올린 PDF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을 알고 싶어 해서, 500페이지가 넘어가면 이미 토큰 수, 받아들일 수 있는 토큰 수가 훨씬 넘어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크를 얼마큼 해야 될지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이럴 때 저희가 썼던 방법은 뭐였냐면, 그 조각을 내서 그것들을 요약을 하고, 요약을 다시 모아서 다시 요약을 하고, 이것들을 이 파일하고 같이 인덱싱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페이지별 내용 요약, 제가 여기에 파일의 전체 내용을 알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가 프롬프트를 만들 때 백엔드에서 이 페이지별 내용 요약된 것들을 같이 붙여서 사실은 질문에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재미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백엔드에서 했던 부분들, 이런 프롬프트를 테스트한다든지 아니면 입력 출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준화시키고 처리하는 부분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해보고 있습니다. 끝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스텝 펑션에 대해서 사실은 오해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DAG가 아닌 것들 스테이트로 어떻게 표현하지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 재미있었던 거, 굉장히 좋았던 거는 뭐냐면, 저희가 토큰이라는 것들을 발행을 해요. 이 하나의 그 스텝이, 그리고 그 스텝이 토큰이 끝나면, 그러니까 비동기로 이걸 호출을 해서 끝나면 다시 그 토큰에 발행된 곳으로 나 끝났어라는 것들을 알려주거든요. 그게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루슬리 커플링하게 프로세스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택을 이용하는 것도, CDK를 이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이것들은 여러 개발자들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동일한 환경을 한 번에 코딩으로, 한 번에 CDK 디플로이, 이 하나로 서로 같은 환경을 공유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내가 쓴 만큼만 돈을 내자, 이게 가장 중요했고 그것들을 좀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희가
데이터존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존은 사실 펍섭을 해주는 데이터에 대해서 펍섭을 해주는 그런 최근에 나온 프로덕트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도메인 엔지니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모델을 만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저희가 데이터존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더라고요. 하나는 다중계정, 그러니까 멀티 어카운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그 데이터 레이크 포메이션을 어떻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복잡성들을 데이터존이 얼마나 심플리파이 해가지고서 사용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자들은 이제 도메인 엔지니어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얼마나 사용하게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것들은 데이터 메시 플랫폼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드렸던 팁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